계엄 당일에도 대통령의 일과는 평소처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만난 뒤 외국 정상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자 부하틀 탓으로 돌렸습니다. 계엄 그날의 기록을 여도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과는 오전 11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직무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삼청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6시 반 이제 안가 가시는 것부터는 조금 이례적인. 일단 갑자기 식사를 다 마치시기도 전에 가시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렀습니다. 다 모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통보했습니다. 국회, 민주당사, 그리고 JTBC를 포함한 언론사가 적힌 문건도 나눠줬습니다.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엔 직접 전화를 돌려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으니 전화기를 들고 잘 대기해라.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건 오후 10시 16분. 이들에게 단 2분 동안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턴 계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비화폰으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부터 내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고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 긴박해졌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31분에 받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합참 지휘 통제실로 가 김 전 장관에게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서야 계엄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로 분주히 움직였던 윤 전 대통령은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부하탄만 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감추려고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더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가 진입해서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 취임 직후부터 제기됐었죠.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9시 전에 출근도 안 합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지만 가짜 출근 의혹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요.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땐 11시, 어쩔 땐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하는데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이 하나인데 가짜 출근을 도와주는 게 경호 기법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출근의 비밀, 이 부분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윤상 대통령실 건물 출입구에 별도의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정황이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으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 제기된 의혹은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님, 마지막 이 질문만 드리고 끝낼게요. 비밀 통로 설치를 개인 돈으로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개인 돈은 안 썼겠죠. 나라 돈을 썼다면 이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참 희한한 케이스인데 정말로 지각하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라 돈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죄가
국고 손실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나 공무원은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회피하고자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썼으면 그거는 국고를 손실시킨 거니까 국고 손실죄를 검토해 볼 수 있죠. 예, 국고 손실죄 의율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도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뉴스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현안을 또 짧은 시간에 토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까지 옮겨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언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임 기간 열린 4번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매체에겐 질문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고 정치적 갈등 상황은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멀리하는 대신 보수 유튜브는 가까이 뒀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야, 고민할 가치가 있냐, 각하를 해라, 각하를. 지난 1월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실제 계엄 국면에서 쏟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들의 말과 닮았습니다.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과는 결국 계엄 당일 공포된 포고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까지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언론과는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한결같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JTBC 강연입니다.